오늘 미국장 3대 지수가 약세로 끝났습니다. 제가 요즘 트렌드를 보면, 아시아장이나 유럽장은 이 조금 상황이 괜찮아져도 미국장에서 다시 약세의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패턴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패턴이 특히 이번 주 들어서 그렇습니다. 좀 미국이 약간 강도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아시아나 유럽장이 좀 나아지면 그때 다시 미국장이 세게 움직이는 이런 패턴, 세게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여기저기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흔들흔들하면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것 같더니 오늘은 좀 많이 밑으로 빠지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천연가스는 굉장히 세게 빠졌습니다. 5% 정도. 채권 가격은 막 이게 지금 오늘은 내려왔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정신없이 밀고 올라가서 전고점을 이미 뚫고 올라간 상황이고 3개월이나 5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빨리 올라가서 이게 2년 스프레드를 보면 굉장히 빨리 2년 채권 수익률을 보면 굉장히 빨리 올라가거든요, 지금. 3개월도 머리를 치고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는 과정을 보면 지금 이제 기준금리 강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견해주는 그런 움직임으로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S&P 500 지수고요.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제가 장 중에 그 그래프 요 데이터들을 그려가지고 지금 밑으로 더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S&P 500 지수 지난번 9월달에, 작년 9월달에 한번 흔들릴 때 아래 방향으로 내려간 게 한 5% 정도, 조정이 한 30일 정도, 32일 정도 걸렸고, 요번 조정 기간이 한 20일 정도 좀 넘어요. 여기서부터 떨어진 데부터 보면 16일 정도 되고, 그 위에, 그 직전으로부터 보면 20일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떨어진 강도는 6.5니까 지난번 강도보다 이거 조금 더 빠졌으니까 이게 한 6.12 정도 되겠네요. 하락 강도가. 요거가 작년 9월에 떨어진 것보다는 좀 더 떨어진 상황인데, 나스닥으로 놓고 보면 나스닥은 이제 작년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죠. 작년에 9월달 떨어진 게 한 30일 조정에 7% 좀 넘게 빠졌는데, 지금은 한 60일 정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정이 더 빨리 시작됐고, 하락 정도가 11.54%, 이거 좀 더 내려갔으니까 12%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뉴스 10% 조정 터치하면서 약세장으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보도들이 나왔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이 잘 보시면 요 최근 지지선이 이 언더라인, 지난번 머릿개에 걸려 있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직전 그 어깨 라인하고 이게 깨지면 다음번 지지 라인 한 이 정도 강도, 1300대 초반의 강도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지금 패턴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S&P 500 지수 터치라인, 여기 있는 어깨 라인은 깼고요. 여기 있는 저점은 여기 있는 저점은 깼죠. 여기 머리 깨고 여기 어깨를 깼는데, 다음번 터치라인 한 요 정도 4300 초반대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상황을 봐야 되겠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겁니다, 아마 FOMC 회의가. 그 이전에 일어나는 일들,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금요일, 오늘 내일 새벽이죠.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길면 수요일 정도, 목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시장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때 세게 내려오면서 여기 라인을 터치하면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겠죠. 여기서 조정이 끝나고 또 다시 올라가면, 야, 이게 조정이 끝난 거야? 라는 생각을 또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진짜 저점에서 딱 잡은 게 마지막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세게 내리꽂아서 이렇게 직전에 있던 지지라인 정도 터치하게 되면 S&P 500 지수로는 한 10% 정도 빠지고, 나스닥 지수로 놓고 보면 한 15%에서 20% 사이 정도 빠지면, 그때가 요번 그 추구 전략의 저점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쪽에 지금 기준금리 인상, 이거 그 CME 쪽에 있는 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 측정한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게 3월 달에 기준금리 어느 정도 수준에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건데, 뭐 3월 달에 인상률은 95%, 9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월에 금리 올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벌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 5월 달,
5월 4일날 연준 회의에서 한 번 더 올리는 이 0.5에서 0.75까지 갔다는 얘기는 두 번째 올린 거거든요. 두 번째 올릴 확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이거하고 이걸 합하면 되니까. 그리고 한 9월달 정도 되면 5월달까지 그러니까 연속으로 두 번 연준회의 때마다 기준금리 올릴 가능성이 반은 넘는다는 뜻이고요. 9월달이 되면 9월달에 보면 0.75에서 100이니까 이게 세 번 올린 거거든요. 세 번 이상 올릴 확률이 이거 합하게 되면 70% 정도 되고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월달 됐을 때 세 번 정도 올릴 수 있는 기준금리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한 80% 정도 되니까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올 연말 정도 됐을 때 10월 24일 날 기준금리가 올라간 강도를 보면 1.25가 후반이니까 이거는 4번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4번 이상 올릴 수 있는 게 한 70% 좀 넘어요. 한 7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금리를 한 4번 이상 올릴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그런 전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한 76%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4번 정도는 올라갈 강도가 있고 그 다이먼이든 JP모건의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했는데 이거 이후에 지금 기준금리를 빨리 올린 것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일정 부분은 된 것 같은데 그 QT라고 말하는 양적기축 그러니까 연준의 그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것 매입했던 국채를 시장에 다시 매각하는 그 속도에 대한 뉘앙스가 요번에 어떻게 나올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거든요. 잘 버티면서 연준이 속도가 빠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정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았는데 요번에는 일정 부분 그런 뉘앙스들, 조정 강도가 좀 세질 거다라고 하는 뉘앙스들은 이미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조정되고 반등할 때.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뉘앙스에 대한 움직임이 좀 강력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그러니까 연준의 다른 이사들이 나오면서 이미 말씀드렸던 지금은 제롬 파월 연준 이사보다 다른 연준 이사들의 발언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쪽이 세지면서 강도가 좀 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도 뒤통수를 많이 맞아서 확신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요 차트는 어떤 차트냐면 이게 2016년도 출구 전략 이후에 2016년도 이렇게 이게 출구 전략 최초로 기준금리를 올린 게 2015년 12월 달이거든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요 시기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요 시기에. 한 번 조정받고 두 번 조정받고 마지막 조정받고 추세로 올라가는 그 시기로 다시 되돌리면 이때 출구 전략 조정 끝자락으로 되돌리는 거죠.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끝자락을 맞췄죠. 그리고 나서 2018년도 후반부 2019년도 여기 18년도 초에 한번 조정받았고요. 19년도 초에 또 다시 조정이 셌거든요. 이 두 번의 조정 시기에 섹터별로 쭉 나열된 것 중에 성과가 좋았던 것 2018년도 초반부 조정받기 직전에 섹터가 좋았던 건 금융주, 그 다음에 이게 그 기술주입니다. 파란 게. 이게 기술주, 그 다음에 산업하고 소재주가, 그리고 요거 그 S&P 500 지수하고 동일한 성과를 냈던 게 요게 그 경기 민감주. 여기까지가 요 네 가지, 5가지죠. 5가지 섹터. 위에서부터입니다. 금융주, 경기 민감주, 기술주, 산업주, 소재주. 에너지는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이게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정 이후에 그 뒤에 다시 조정받을 때까지의 섹터를 놓고 보면 요 뒤에 여기 한번 조정받고 흘러내려갔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 산업재하고 소재주는 여기서 첫 번째 치고 나서 약세, 힘이 약해졌고요. 이 세 개만 남았습니다. 이 기술주가 가장 좋은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금융주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거 그 경기민감주 이 세 가지 섹터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국내 금융주는 여기와 같은 패턴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금융주는 뭐 JP모건이나 이런 IB뱅크들도 계속 다 첨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예대마진이나 이런 쪽에 포커스가 훨씬 더 강한 곳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저희 차트를 보여드렸죠. 주식 금융 차트가 이렇게 위아래로 그냥 파동을 치는 것처럼 물결 파동처럼 움직인다고. 그 정도의 베이스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경기민감주하고 기술주는 우리가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 중에서 소외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단 시장에서 오미크론 상황은 일정 부분은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고 중국 쪽 같은 경우 서플라이 체인 문제도 이제 꾸물꾸물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일정 부분은 시장에 다 반영된 것 같고, 일시적으로 또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제재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시장에서 이슈로 작동이 될 거고, 유가는 또 위로 치고 올라가겠죠. 긴장 관계가 커지면.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4%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서 그 기준금리를 또 내렸는데,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LPR 1년짜리 우대금리 기준금리를 한번 내렸었거든요. 12월 달에 3.85에 3.8로. 그런데 이번에 또 내렸습니다. 3.7로. 그리고 5년치 우대금리 LPR, 이것도 기준금리를 0.05포인트 다시 또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년짜리는 0.05 내리고 끝났는데 지금 0.1 내려줬고 좀 더 두 배로 확대됐죠. 하락폭은. 5년짜리는 0.05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중기 자금 대출 기준금리도 0.1 내렸죠. 그리고 지급준 비율이 이제 작년 하반기에 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로 놓고 보면 이 최초로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2021년도에 들어서는 지준율을 내려주면서 여기 12.5, 여기 보면 12조 똑같은데 10월 달에 지준율 0.5 내리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다시 0.5 내렸거든요. 그리고 12월 달에 그 기준금리 LPR 1년짜리를 3.8로 0.05 내려줬어요. 기준율하고 LPR 1년짜리를 하나 내려줬고, 요번 달 들어서 1년짜리 LPR하고 그 다음에 5년짜리 LPR, 그 다음에 중기금리, 이렇게 세 가지를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조급해서 액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냉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경기 없는, 이거 국민일보기사입니다. 1월 21일자 떠받치고 있고, 그리고 이거 이외에 이제 기사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중국의 지방 공공기관, 공공기업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공공기업이 헝다그룹의 부동산 관련된 거, 그거를 인수하는 프로젝트를, 헝다그룹 쪽에 건설 프로젝트를, 그래서 하락하는 강도를 잡으려고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상해지수, 어제 상해지수는 0.09 빠졌고요. 그 다음에 CSI 300 지수는 어제 0.9% 정도 올랐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얘가 바닥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중국 시장이 별도로 널뛰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만 요번에 그 시장이 세게 움직이면 중국 시장도 잡을 수 있는 바닥 시점에서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터질 수 있는 이슈들은 다 터졌고, 중국도 지금 뭔가 방어하거나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튼 걸로 보이거든요. 그 속도가 조금씩 나고 있는 과정이 있고, 뭐 좀 센 거라면 오미크론 상황이 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가지고 움직이는 그 정도 시장에서 그 정도 상황에서 변동성이 추가되는 거 정도일 것 같은데, 그 시기에 지금 유럽 쪽은 조금씩 완화되고 있죠. 이런 과정으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지수를 잡으러 들어갈 만한 모니터링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강의 시간 중에 묻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이게 이제 환율이거든요. 환율인데 이게 달러 인덱스하고 원달러 환율이에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혹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동영상 듣는 분들한테, 이 달러 인덱스 여기 올라가면 달러 인덱스 가격으로 놓고 보면 이게 100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게 96달러 정도 돼요. 달러 인덱스 96달러. 그리고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다. 여기 많이 치켜져 올라갔을 때가 100달러 넘은 거라, 실제로는 이 달러 인덱스 추세가 올라가는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나라 환율로는 1200원 좀 넘어가면 다시 환율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 때를 목표 타겟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게, 요거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들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타겟이 한 요 정도 타겟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달러 인덱스로는 90달러 후반입니다. 우리나라 환율로는 1200달러 초반이고,
그 정도가 목표 타겟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은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은 좀 어느 걸 봐야 되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보여드렸던 것들 중에서 여기 쭉 내용이 있는데 그런 그린에너지 쪽으로 놓고 본다면 전기차, 완성차나 혹은 배터리 쪽, 소재주 쪽도 쳐다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테크닉 관련해서는 이 삼성전자가 패턴이 잘 버티고 있죠. 지금 잘 움직이고 있죠. 삼성전자가 최근 보면 추세가 다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근 추세를 놓고 보면. 그리고 바닥은 그린 것 같고, 여기 보면 외국인이 작년 하반기, 이거 외국인 지분율이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외국인들의 지분율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그 기관들은 막 내던지고 있는데, 기관들 던지고 있죠. 던지고 있는데 이게 강도가 그렇게, 그러니까 양방에서 다 집어 던지던 때하고는 다른 상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일정 부분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을 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 놓고 보면 삼성전자도 괜찮은 선택 중에 하나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인공위성이나 AI 같은 경우는 좀 긴 안목에서 봐야 되는데, 이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인텔리엔테크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얘는 제가 사실 요번에 조정받고 나서 조정 시점에서도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으면 매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얘 이미 거의 전고점 다 갔습니다. 뭐 들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잡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이미 올라와 있고요. 우리 K컬처 같은 기업들은 긴 안목에서 들어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메디칼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빨리 움직일 거라고 놓고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살아있는 게 메타버스가 아직은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좀 메타버스는 뒤늦게 모멘텀이 작동이 시작됐고, 이거는 타이거 펀드에서 타이거 ETF나 코덱스에 국내 메타버스도 있고 해외 메타버스도 상상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종목명이 잘려서 잘 안 보이실 건데, 여기 보면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 여기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 요건 코덱스, 요건 국내 K 메타버스, 요것도 국내 메타입니다. 타이거 FN 메타버스, 이것도 국내예요. 그래서 코덱스하고 타이거 쪽에 보면 메타버스가 있을 겁니다.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는데, 이 타이거 메타버스 해외 글로벌 타이거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쪽에 있는 그 기업 이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하이브가 하나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 쪽이나 일본 같은 경우 소니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약간 다른 쪽 섹터가 아주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코덱스 미국 메타 나스닥은 오로지 순수하게 미국 기업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양쪽에 다 있는데, 이제 투자를 할 거라면 국내 메타 ETF하고 외국 메타 ETF를 하나씩 잡아서 어느 쪽이든 뭐 코덱스든 타이거든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각각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별 주식을 선점해서 들어가는 것도 좋긴 한데, 이렇게 이 메타, 그러니까 이 기업 자체들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뚜렷한 성과나 이런 가시적인 무엇인가가 보이지 않고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런 경우는 ETF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제가 정리하다 말았는데, 이거는 아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다 가려놨고, 여기 제 보는 주식들을 다 가려놨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펼쳐놨는데, 이거 정리하다 말았거든요. 국가별로 각각 나름대로 그 경기 사이클과 현재 가치 베이스, 그다음에 현재 경기 사이클은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표인데요. 제가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면 역시나 차이나가 가장 투자할 만한 대상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지역 중에 이렇게 동남아시아의 소형 국가들도 있는데, 사실 좀 상대적으로 덜 튀었으면 베트남이 들어갈 만한 대상 중에 하나긴 한데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인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이미 유가 일정 부분 다 반영해서 주가에 다 반영된 걸로 보이고, 최근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좀 볼까요? 일단 이게 작년 3월달 작년이 아니죠 벌써. 참, 재작년 2020년 3월달에 조정 바닥을 시작점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캔들 차트 있죠. 캔들 차트가 S&P 500 지수고요. 연두색 차트, 이게 나스닥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파란 거 두 개 있죠. 이 파란색하고 하늘색.
요게 인도 지수입니다. 두 개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굉장히 나스닥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인도 지수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 검은색 있죠. 요거 회색, 그레이색, 요거하고 여기 보면 이게 검은색 있죠. 이게 그 러시아 지수예요. 근데 최근 유가가 머리를 들고 뭐 꾸물꾸물 대는데도 불구하고 유가 아래로 강도가 계속 빠지고 있죠. 하나는 MOEX고 하나는 RTSI 두 가지 지수인데 아래로 계속 내리꽂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보라색 요게 우리나라 지수인데 우리나라 지수가 작년 초반에 머리 들고 중반에 떴다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 보라색 요게 베트남 지수입니다. 베트남 지수가 올 초에도 계속 올라오다가 우리나라 한 6월 달쯤부터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고 다시 머리를 들고 있긴 합니다. 베트남 지수가. 그리고 베트남 얘기는 좀 더 드릴게요. 이제 왜 조심하는지. 밑에 이게 중국 지수입니다. 두 개가. 하나는 CSI 300이고 하나는 그 상해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를 잘 보면 글로벌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궤도가 이탈돼 있는 그 지수가 중국이에요. 이런 패턴을 가끔 잘 보이죠. 중국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러다가 급등하는 패턴들을 가끔 보이는데 물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작년 계속 뭔가 이렇게 미중 간의 분쟁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두들겨 때렸죠.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못 들리고 있는 그런 패턴이 이제는 마무리 자락으로 가고 있다면 얘가 머리를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그나마 나은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베트남 쪽은 여기서 이제 계속 머리를 들고 있긴 한데 다시 여기 보시면 이게 베트남 지수입니다. 이거 캔들 차트가 이거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게 동남아시아 뭐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거는 필리핀,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그리고 태국 요 지수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을 제외한 네 개 지역은 지금 경제 성장이나 안정성이 약간 담보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 베트남이 그나마 가장 괜찮은데 너무 과도하게 배수를 이미 치고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가 불안정성을 좀 띠고 있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국가지수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지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고요. 중국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지수를 제외하지는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조정받는 과정 중에 글로벌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지금 그 나스닥이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실제로 미국 지수를 선택한다면 나스닥보다는 S&P 500 지수를 선택하고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지수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섹터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했는데 이런 사항들은 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들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어떤 걸 살까 언제 살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런 시기에 있는 겁니다. 하락하는 게 불안한 게 아니고 하락한 걸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샀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나서 밑으로 또 밀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걸 불안해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정확히 바닥에서 사고 정확히 머리에서 파는 거는 할 수가 없는 행위예요. 그거는 아주 운빨이고 그거 이외에 지금은 이제 흔들릴 때마다 내가 가지고 싶었던 주식들을 조금씩 사서 모으고 한참 뒤에 뭐 1년 뒤에 2년 뒤에 이렇게 매각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주식시장에 접근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